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좀 읽다 보니까요. 한 두세 분 정도께서 최근 제 모습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좀 피곤한 상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1, 2주 전 정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봄방학에 들어갔거든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2주 하고도 3일을 더 쉽니다. 그래서 한 17일 정도 홀리데이 들어가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서 한 3시 넘어서 학교를 할 때는 그나마 저랑 제 와이프랑 자유로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 종일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방송도 해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어머니들의 노고가 새삼 느껴지는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선생님들의 품에 안겨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0일 조금은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19% 보였고요. S&P 500은 1.69%나 빠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수는 지금 나스닥인데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2.18%면 거의 이제 급락 수준이겠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테크주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많은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빠진 게 있는데 바로 크립토입니다. 크립토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무려 6.8%나 폭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이 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성적표를 보면요. 자, 지금 어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12.42%나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4.83%, SQM이 4.64%, 코인베이스 4.39, 짐이 4.34, 에디타스가 4.25%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94, ISRG, 인투이티브 서치컬이죠. 3.76%, AMD가 3.59%나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파망 기업 그리고 테슬라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어제 가장 심각한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5.2%나 떨어졌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그 기사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4.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94, 구글이 3.14, 메타 플랫폼즈가 2.64% 떨어졌고요. 애플이 2.5, 넷플릭스가 2.21, 그리고 가장 그래도 덜 떨어진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마저도 2% 넘게 하락을 했다. 따라서 어제 전반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락장을 주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이렇다 할 호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리지 않아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거의 최악의 조건이죠. 뭐 인플레이션은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10중 8구 리세션이 온다는 그런 정설이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계속해서 늘어나만 가죠.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초조해집니다. 전쟁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이런 신호가 보이기만 한다면 투자의 심리는요,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 자, 최근 들어서는 그렇다
잘 뭐 호재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해소해 줄 만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을 만한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악관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엑스트라 오디너리 레벨까지 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상으로 굉장히 특별한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CPI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한국말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화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발표가 될 텐데 문제는 지난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7.9%라는 40년 만에 최고의 그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이 7.9%를 넘어갈 만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에서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근심 섞인 이러한 발표를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웅크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크주 중심의 하락장을 주도했던 종목의 그 대표 주자는요, 아마 엔비디아가 아니었나 합니다. 주가가 무려 5.2%나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fail sharply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월요일 날 추락을 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investment firm, 즉 투자 기관 중에 베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What is over?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주문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PC 시장의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조정해서 낮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트리스탄 게라라는 전문가고요. 이 전문가가 엔비디아의 원래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던 전문가인데 이번에 보유 의견으로 한 단계 내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360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25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19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22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이제 상승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주가가 한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전문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컨슈머, 소비자들의 GPU가 지금 최근 들어서 오더가 캔슬레이션 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 GPU가 가장 대표적인 그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GPU의 많은 오더가 취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인벤토리, 즉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 게라라는 그 전문가가 또 하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PC 시장의 그 디맨드가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러시아 쪽에 제재를 가하면서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매출에 상당한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엔비디아의 그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조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그 GPU를 가지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그 게이밍 시장의 GPU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GPU를 보고 투자한다면 엔비디아는 투자 가치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죠. 왜냐하면 PE 레이시오, 즉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PC 시장이 좀 둔화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GPU의 판매가 둔화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투자 가치가 아예 없는 그런 반도체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감안하면서도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들이 가장 필요한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이러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엔비디아라는 투자 가치를, 기업의 투자 가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처럼 앞으로 5년, 10년, 15년 엔비디아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하향 조정할 때 어떻게 보면 한 줄에도 더 엔비디아라는 가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219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3주 전만 해도 285까지 올라갔던 그런 주가였거든요. 따라서 한 20%에서 25% 정도 지금 하향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아, 엔비디아 5년 전에 투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몇백 퍼센트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20%, 25%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할 때 한 주, 두 주라도 조금씩 더 매수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5년, 10년 커다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테크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몇 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대표 주자는 오픈도어였습니다. 무려 7%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오늘 오픈도어의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픈도어의 주가가 월요일날 7%나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오픈도어가 바텀을 찍었다, 즉 지금 가장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오픈도어의 주가는 무려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드디어 투자 기회를 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바텀을 찍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욱이 지금 이 주가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냐면요, 200일 이평선에 51%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하우징 마켓, 즉 부동산 시장이요,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그 시장의 상황이 오픈도어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혜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닝 발표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다시 한번 발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던 뉴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오픈도어가 계속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 그리고 뉴저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뉴욕, 뉴저지에 진출을 하면서 마지막에 진출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총 46개의 시장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제가 2년 전에 오픈도어에 처음 주식을 이제 담기 시작했을 때 오픈도어가 진출했던 시장이요, 한 30개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시장의 개수를 빠르게 좀 확장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도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붐을 타고 이번 다가오는 어닝 결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떨어진 주가를 좀 단숨에 따라잡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요,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쇼피파이였는데요. 쇼피파이의 주가가 한 2.3%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작용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분할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1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커머스 스타트업 기업인 쇼피파이가 월요일날 얘기하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경영진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한 승인이냐면요. 파운더 주식을 지금 발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쇼피파이의 파운더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비 루크트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CEO까지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CEO가 새롭게 좀 주식 수를 늘려서 보팅 파워, 즉 투표권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주주들의 승인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쇼피파이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그 권한을 가지고 주식을 추가로 이슈할 것으로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식을 누구한테 주냐면 루크케한테 준다. 자, 그래서 루크케가 이 non-transferable founder share, 즉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그만을 위한 주식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권한이요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클래스 B 주식과 합쳐서 40% 정도의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이렇게 한 사람의 투표권이 이렇게 40%까지 권한이 확대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굉장히 재벌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가 심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이 캐나다 태생의 그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이 창립자가 40%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게 쇼피파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게 될런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와 다 별개로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주식 분할이었고요. 1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그 쇼피파이의 주가가요. 617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한 62달러 정도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 주식이 이제 분할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전체 주식 홀더 중에, 그러니까 주주 중에 3분의 2가 승인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9개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주식이 9개가 더해짐으로써 10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는 날짜가 써 있는데요. 6월 28일 비즈니스가 클로즈되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런 즐거운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리마인드를 드리면요. 주식 분할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같은 그 리테일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 주식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굉장히 소액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쇼피파이가 한 주에 막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할 때는 사지 못하다가 이제 한 주에 60달러밖에 되지 않으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기업을 바치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내재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넌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블록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블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스퀘어라고 불려지던 기업입니다. 자, 블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퀘어. 스퀘어는 이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POS를 판매를 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와주고 뭐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돈을 송금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제는 그 은행 라이센스가 취득이 되면서 은행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멀티 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요, 이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아무래도 상인 모델보다는 이 애플리케이션 캐시 앱 쪽에 많은 관심이 좀 모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퀘어라는 쪽의 그 비즈니스 상인 모델 쪽에는 많은 관심을 좀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자,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 블록에서 새로운 스퀘어 스탠드를 소개를 한다, 런칭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만에 전해지는 스퀘어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스퀘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살펴봤는데 249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셔서 보시면 아이패드를 가지고 구동되는 POS라고 써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를 끼기만 하면 POS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POS는
POS는요,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 이제 작은 상점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음식값을 지불하실 때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시잖아요. 이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그 하드웨어,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영수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품목을 계산해서 총액을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POS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POS를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갖다가 여기다 끼기만 하면 바로 POS 하나를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카드 리더가 여기 설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터치 스크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쭉 여기 그 나열이 돼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오더한 것이 이거가 있고 디스카운트는 얼마가 돼서 총액은 얼마다라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스크린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터치 스크린이 좀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뭐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편리해진 POS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개가 된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249만 내면 바로 이 기기를 사서요,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짧은 기사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음미를 해보시죠. 자, 애플이 시작을 했다. 뭐를 시작했냐면요, 아이폰 13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인도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옮기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애플 그러면 뭐 생산은 다 중국에서 이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피력이 되는 거 아신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리스크인 중국 리스크가 조금씩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 아이폰 13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폰 13은 2021년 9월 달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된, 런칭이 됐던 그런 모델이죠.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애플이 함께 일하고 있는 제조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폭스콘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폭스콘이 계속해서 제작을 하긴 하지만 중국에 있는 폭스콘이 아니고 지금 인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밀나두라는 그 주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13을 제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폭스콘이라는 기업은요, 중국 기업은 아닙니다. 타이완 그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스콘 그러면 중국 기업으로 자꾸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스콘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공장 중에서 70% 정도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위기가 너무나 좀 물씬 풍겨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폭스콘도 조금씩 그 공장을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보신 것처럼 인도에도 공장이 세워졌고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한다는 뉴스가 2020년부터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애플도 그렇고 폭스콘도 그렇고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이런 집적 현상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기를 좀 주주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고요. 자, 테슬라가 드디어 중국의 3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몇 대 정도의 자동차가 생산이 됐고 판매가 됐는지 직접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리포트를 했다. 차이나 메이드인가 중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지금 카운트를 하는 거고요. 자, 매출이 16% 정도 M2M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향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난 해랑 비교하면 Y over Y죠. 86%나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매년 50% 정도 성장을 하면서 결국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성장세를 보면 최소한 70%, 80%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발표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차량의 숫자는요, 65,814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토탈 넘버, 그러니까 차이나 안에서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그리고서 이제 판매가 된 숫자는 2월 달에는 56,500대였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추세로 발전이 있었던 거죠. 1월 달에도 59,00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5,000대라는 것은 지난 2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생산 대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프로덕션이 나와 있는데 샹하이 공장에서 만든 그 생산대 중에서 154대만 지금 2월 달에 비해서 생산이 더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총 상생산된 차량의 수가 55,462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쪽의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중에서 테슬라는요, 단 60대만 수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차량은 다 중국의 내수용으로 판매가 됐다. 따라서 지금 중국 쪽의 디맨드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는 굉장히 어려운 중국의 그 외부 환경을 딛고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 조금씩 이제 향상이 돼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자, 4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소파이에서 일하고 있는 리즈 영이라는 전문가고요. 자, 이분 의견에 따르면 지금 계속해서 좀 그 어려운 장세가 장기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테크 주식, 그 중에서도 메가 테크 기업들을 줍줍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접 이 전문가의 의견을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중에요, 제가 굉장히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한 컨텐츠가 제공이 된 거 아닌가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낮에 찍어놨던 방송은 지금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미주온의 컨텐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이요,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Number of folks coming out with more reports or at least arguments for why we may be headed towards a recession. Where are you? Well, look, I don't think it's a huge surprise that people are coming out with reports that we're headed that way. We're seeing a lot of cyclical signals that have turned over. You see the housing stocks turn over. We have consumer sentiment that's taken a little bit of a nosedive here because of inflationary pressure. I actually think that there's a chance as we move through the year and you look at where the yield curve is right now, we're pricing in 8 more hikes from the Fed. I still don't think they get there. I do think they go after it with a heavy hammer earlier in the year, so May and June. But then if things start to relax, we see them moderate their tone. It'll be taken as a dovish pivot, and then the yield curve changes. So I don't think we're necessarily headed for something bad for sure. Now, it's going to be tough. It's not going to be smooth, especially coupled with a midterm election year, which is usually something that sees a drawdown. To the extent that therefore investors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y should be doing, are you arguing that the next couple of months are going to be choppy, if not down, which would argue, by the way, to either wait if you had money on the sideline, or do you think that this is a fair entry point? I think that this is a time when you want to make sure you have some allocation to defensives in the portfolio. So the next few months, even through summer, this is usually how it works in a midterm election year. You have volatility through summer, and then there's a bounce back in fall, especially once the election is behind us. So if there's volatility that's going to persist through summer, you still want to have defensives in the portfolio. That's what's been leading thus far. And defensives usually do really well after a yield curve inversion. So that means you want to stay in the market. I think that this is a time, if you don't have positions in those areas, to start building them. But also in volatility,
it's opportunity time to buy the dips in large cap tech, which is now something that we all know we see as defensive. And I still really like healthcare here. That's usually in the large cap space, a defensive space. Even in the small cap space, you can find some nice growth opportunity in biotech hold on, and let's just go healthcare. back. You just, and I just, because most people don't say this aloud the way you just did. You think large cap tech today is actually defensive? I think it's defensive in the sense that we've already seen a pretty big pullback. So that 22% drawdown in the NASDAQ from peak to trough. Now it's rallied back a little bit, but it's going to continue to see volatility. So what I would say i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we had a market where people were selling rallies. Now we've transitioned, and I think you can start to buy dips again, especially in high quality and large cap tech. But know that you need to hold it for the long term. This isn't a trading game, but this is a nicer entry point than you had January 3rd of this year.